반도체 부분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수출이 어려웠는데 결국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올해의 중론이고, 그러면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런 거죠. 저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전부 다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에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경기가 좀 좋아지는구나라고 느껴지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출래 불사춘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해 경기 전망을 두고 한쪽에서는 연착륙, 다른 쪽에서는 경착륙을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깍두기예요. 세모, 중금리, 중성장이 아닐까, 이도저도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쪽의 경로가 좀 더 현실적일까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디 우리 경제에도 새해 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제 상황이 봄이 오기 직전에 꽃샘추위다. 이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추위에 방점을 찍어야 되나, 봄이 오기 직전에 방점을 찍어야 되나, 어느 쪽이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봄이 오긴 오는데요. 언제 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저는 꽃샘추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꽃샘추위 이후에 혹시라도 저희가 출래 불사춘이라고 얘기하는 이상저온 현상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봄이 오기 직전이라고 하면 임박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봄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언제 올 거냐라는 거죠. 근데 직전이라는 단어에는 네. 머지 않았다는 네. 의미가 함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보기에는 좋아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 작년 성장률이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1.3에서 1.4가 나왔을 것 같아요. 낮죠. 저희가 사실 80년대 이후에 주요 금융위기나 위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1%에서 성장 들어간 적이 별로 없는데 네. 낮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좀 나아질 것 같냐? 그럼 올해 나오는 성장률 전망치들 평균 내보면 한 2%에서 2%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단 나아질 거니까 작년보단 낫겠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올해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반도체 등 IT 부분 제외하면 1.7%다. 반도체가 끌어줘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 2년 연속 1%일 때가 우리나라 거의 없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한 번 들어가도 1%대 들어가도 튀어나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고는 1.7%다. 그거를 물이 반이나 남았나 반밖에 안 남았나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하죠. 그런데 결국은 올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수출이 어려웠는데 결국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올해의 중론이고, 그러면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런 거죠. 저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전부 다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2.1 혹은 2%대 초반이라는 성장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특히 작년이 낮았으면 기저효과, 역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에 1.4 혹은 1.3이었는데 올해 2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뭔가 튀어오르는 느낌은 안 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까지 얼마나 파급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경기가 좀 좋아지는구나라고 느껴지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출래 불사춘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봄이 왔는데 봄이 진짜 왔는지 모를 것 같을 수도 있다. 표현이 애매한가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우리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보면 우리 국책연구기관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이쪽에서는 2% 초반대를 봅니다. 뭐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주에 경제 전망이 나올 텐데 몇 퍼센트를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2% 중반에 가까운 초반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반면에 LG경제연구원, 노무라 이런 쪽에서는
어림없다. 1% 후반 간신히 할 거다. 이런 또 부정적인 전망이 있어요. 어느 쪽이 좀 더 현실적입니까? 먼저 작년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네. 작년 이맘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지금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 쪽에서는 2%대 숫자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 아이비들 평균 내보면 1%대 초반 숫자가 나왔습니다. 되게 숫자 차이가 컸거든요. 네. 근데 작년은 사실은 조금 스토리가 슬픈 게 어느 쪽으로 결국 수렴했냐? 그러면 글로벌 아이비들 쪽 스토리로 수렴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아이비 근무하시는 분들 막 그 연 후반부로 갈수록 만나면 기세등등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대로 된다고 얘기 안 했냐. 그렇게 얘기하셔서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슬프긴 하지만 그렇게 됐거든요. 올해는 지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드리는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정부나 한국은행은 모든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효과들 같은 것들을 조금 강력하게 믿고 여기다가 정책을 넣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고요. 아이비들은 그런 걸 좀 제외하고 수출이나 이런 부분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가중치를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책이 얼마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의 효과가 얼마나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수출 부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얼마나 둘 것이냐도 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출 부분이 얼마나 빨리 나아지냐를 보는 것도 차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LG경제연구원 경영연구원에서 나온 1.8이라는 숫자는 수출도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 수출이 왜 생각보다 안 좋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영 교수님의 픽은 뭐예요? 그 중에서?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는 게 안 나온 게 맞는데 저는 약간 느릴 거다라는 쪽입니다. 좀 더딜 수 있다. 네, 더딜 거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가 2% 성장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한국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대략 2%로 보는데 그걸 하회한다는 건 요건 좀 걱정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듭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정부와 국제연구기관에서는 여기 변수의 조합에 더해서 정책적 의지가 끌어낼 수 있는 0.23을 추가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미국으로 시야를 좀 좁혀서 볼게요. 근데 미국은 작년에 내내 좋았잖아요. 네, 좋았죠. 전 세계 일자리와 돈을 다 빨아들이면서 정말 독야정정 정말 좋았는데 올해 미국은 어떤 경로를 걷게 될까요? 요것도 작년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네. 해요. 작년 초에 나온 미국 경제 2023년 전망에 대한 글들을 막 찾아서 읽어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부끄러울 준비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조금 미국 경제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글로벌 아이비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 얼마로 봤냐? 0.5로 봤습니다. 와,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미국 경제가 실제로 얼마 성장했냐 2.4에서 지금 2.5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한 2% 차이라는 건 사실 이건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건 그냥 전망의 영역에서 빵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성장 전망치 작년 나오면서 무슨 얘기 나왔냐. 야,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 이렇게 뿌리고 한 것들 가계 초과저축으로 쌓여 있는 거 조만간 소진될 거고 이런 얘기 작년에 막 써놨거든요. 그게 화수분일 줄 어떻게 근데 알았습니까? 그게 화수분일 줄 몰랐어요. 네. 사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초과저축 이거 도대체 언제 소진되냐. 아니 무슨 옛날에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 줄줄이 비엔나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에다가 미국 경제가 사실 잡마켓이 미국 노동시장이 이렇게 견뎌줄 줄 몰랐던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노동시장에 있는 어떤 뭐 수급 문제들, 노동 공급의 문제들이 조금 순탄하게 풀린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올해 되돌아보면 미국이 저걸 버텨내다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금리가 사실은 5% 넘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갔는데 저거를 미국이 버텨내다니라는 게 미국 경제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대 중반, 그러니까 2023년에 2%대 중반 정도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올해 2024년에는 한 1%대 초중반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이나 아니면 IMF 같은 OECD 같은 기관들의 전망의 한 평균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세 글자로 정리해드리면 그러면 연착륙이라는 거니 경착륙이라는 거니 그러면 지금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연착륙 시나리오입니다. 연착륙. 그래요. 지금 미국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 증시 어느 쪽을 봐도 미국 경제가 확 나빠지고 있다는 사인은 아무데도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으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인하의 폭이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것도 같은데 일단 교수님 그것도 궁금해요. 올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선거가 네, 진행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특히 1월 13일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선거가 많은 해에 글로벌 경기가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전에 연구 결과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닉슨 대통령 때 언제인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추억의 단어네요. 그때 재선 때 한번 무리하게 밟은 적이 한 번 있고요. 경기 부양 정책을 한번 해서 인플레이션 좀 났던 적이 네. 있고요. 사실은 그 이후로는 명백한 어떤 뭐 정치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끌려다닌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덜 들고요. 조금 중진국이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이클에 따라서 경제가 좀 끌려다니는 느낌은 좀 드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올해 전 세계에서 한 23억 명 정도가 총선 혹은 대선 중요한 투표를 하게 되고 GDP로 보면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 GDP에. 굉장히 이런 애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끼어 있고 중진국도 끼어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요 보고 있는 중요한 나라들은 대부분 조금 더 선진국 쪽에 가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발언이겠죠. 하지만 그 자체보다는 저는 어떠한 정부가 수립되고 누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글로벌 정책들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뭐 무역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굉장한 변곡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경제 전망 같은 게 더 틀릴 가능성이 저는 큰 게 당장 1월부터 대만에서 현재의 친미 정부인 민진당이 될지 총통이 네. 아니면 친중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당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텐션은 또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들은 재미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메가더 장군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와 메가더 장군도 나왔어요. 오늘 닉슨 대통령에 예. 이어서. 메가더 네. 장군이 무슨 얘기 했냐 하면 야, 이 중국 앞에는 항공모함이 하나 있다. 근데 안 움직이는 항공모함이 하나 있다. 그게 어딜까요? 그건 대만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 가지는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양안 관계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가 1월에 우선 총선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고 거기다가 2단 콤보로 11월에 과연 누가 되느냐 미국 그렇죠.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그래서 과연 이 두 개의 컴비네이션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미중 관계가 굉장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 미국 GDP 전 세계 25%, 중국 GDP 전 세계 15% 합치면 40%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갖는 G1, G2로서의 전 세계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올 경제에 가지고 올 어떤 폭풍우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제학자로서 좀 무력감을 느끼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교수님 말씀에 완전 공감하는 게 테트리스 하는데 어떤 막대기가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된다. 네. 어떤 조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착착 맞아서 아래 칸이 계속 클리어될 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쌓여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포지션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미국이 움직이기 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인다면 오히려 그건 좀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엔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인다면 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건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국내 경제의 어떤 위험 요소들이 관측되거나 아니면 돼서 부실화되기 이전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금리를 내릴 것 같거든요. 미국보다 먼저. 그렇게 내리는 금리가 저는 좋을 것이냐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혹은 가장 있을 법한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미국이 제가 저번에 9월에 금리 내린다는 무리수를 뒀었는데 제가
곰곰이 막 생각하고 데이터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6월 정도에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첫 금리 인하가 6월 전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인데 미국이 한 6월 정도 내리면 그 즈음에서 한국은행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국보다는 뭐 조금 시차를 두고 늦게 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용 한은 총재 창드래곤이라고 요즘 자금 시장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창드래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 연준에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발언대로 가게 될지 지켜보게 될 텐데 올해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가 준다면 사실 꽤 높은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물가의 최대 변수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올해 우리나라가 금리 언제 내리느냐가 사실 뭐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냐면 결국 물가가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국 팩터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빨리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미국을 보면서 조금 금리 인하가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의 미국 팩터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물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가 중심 정책 하겠다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얘기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물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거는 유가는 지금 한국은행은 $84 정도에 맞춰놓고 시나리오 짠 것 같아요. 짠 걸 보니까. 근데 현재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77. 근데 그쵸. 유가라는 건 워낙 단기적으로 변동을 심하게 하는 거니까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공공요금 인상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공공요금. 네, 이거 사실은 한전 영업 이익 지금 뭐 적자 쌓이고 이런 것들 사실 미치는 효과가 단순히 한전에 미치는 효과가 끝이 아니고 이것이 자금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들으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한전이 이거 빚내서 영업할까? 그래서 채권 발행하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한전채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고 있는 채권이 들어오면 다른 채권들이 아무래도 금리를 더 높이 줘야 되고 그럼 다른 채권들의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대출금리 오르죠. 대출금리도 오르고 네. 기업들의 자금 차입할 때 금리도 오르고 이런 거죠. 그럼 기업 더 힘든 거죠. 더군다나 지금 뭐 어떤 부동산 PF 등등도 있으니까 자금 시장이 조금 얼어 있을 또 가능성 붙을 가능성도 좀 있는데 거기다가 한전까지 저런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거 한전 뭐 공공요금 인상해야 될 것 같고 대중교통요금도 사실 완전히 현실화된 건 아니라서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면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첫째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일까요? 한전이 중간 배당을 통해서 자회사에서 3조 2천억 원을 당겼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럴 땐. 그래서 3조 2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면서 추가로 한전채를 한 10조 원 정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다고 굳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건 바꿔서 생각하면 전기요금 당분간 안 올리겠다는 뜻 아니에요? 4월에 선거 있으니까 그 전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그렇게 그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럼 선거 끝난 이후에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나눠서 올릴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죠. 물론 들으시는 분들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 사실 환영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면 사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저희에게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새해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산 시장의 움직임일 거예요. 특히 부동산. 금리가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인데 새해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금리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못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게 뭐 빨라도 2분기 말 3분기나 네. 돼야 될 것 같으면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요소가 있으니까 좀 약보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하반기 가면 뭐 내년에 지금 분양 물량 줄어들고 뭐 등등 이슈 있어서 네, 조금 올해. 부동산 시장 올해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코로나 이전에 그 금리 저금리일 때 부동산 되게 많이 뛴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저는 단순히 저금리여서 부동산이 뛰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않는 건 예전에도 저금리일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뛰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혹자는 미국발 그리고 뭐 선진국발 이게 유동성 엄청 푼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에 사실 유동성 미친 게 영향을 조금 오긴 오겠죠. 예를 들어서 저쪽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파도가 우리나라에서 뭐 부산에 조금 치겠죠. 뭐 그런 게 치게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미래 금리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전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당시에 저금리일 때는 그냥 저금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그 당시에 뭐 장기적 불황 얘기도 있었고 네. 고령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물가도 너무 낮았고. 물가도 네. 낮았고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그냥 저금리가 고착화되는구나라는 그 뷰 그것이 오히려 시장을 더 들썩이게 만든 큰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있다. 올 말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향후의 금리 경로는 어떨까? 경제 주체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예상할까라고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야, 이 물가가 내려가도 미국 기준으로 2%까지 빨리 안 내려갈 것 같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도 뭐 코로나 이후에 변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도 있고 이래서 점점 더 파편화되는 경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 요소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결국 물가는 좀 덜 내려가고 금리는 조금 높은 금리 아까 처음에 앵커께서 중금리. 말씀하신 중금리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미래의 금리 패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예전만큼 우리가 앞으로 또 살게 될 세상이 저금리의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저희 중립금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중립금리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대충 한 발생하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한 2%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감당해야 되는 금리인데 이 금리가 계속해서 2000년대 이후에 올라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사람이 제냐에 상관없이 2000년대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뭐 일부분은 고령화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네. 하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생각보다 생산성 증가 같은 게 빨라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데 그럼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향후에 옛날처럼 다시 저금리인 세상이 올까? 그러니까 큰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런 세상이 올까라는 생각들이 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이 전반적으로 금리 통화 정책 수출하는 나라니까 아무래도 뭐 트렌드 세터잖아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수출이 좀 팍팍 늘어나 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중국 경제 어떨까요, 올해? 중국 경제는 올해 어쨌든 간에 4% 후반 5% 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결국은 중국은 정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2023년은 생각보다 정부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는 올해도 뭐 4% 후반에서 5%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살아나는 느낌은 조금 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